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입니다. 걸어다니는 천만표 1인 정당, 선거의 여왕,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 등 박근혜 대통령을 표현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에 영부인 대리를 거쳐서 한동안 세인들이 관심에서 사라져 있다가 1998년 김영삼, 김대중의 싸움질로 야기된 IMF 사태에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서 정계에 투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로 또한 대통령으로 나라를 위하여 한평생 애쓰셨던 박근혜 대통령. 그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자신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았던 그녀의 모습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무수히 쏟아냈던 온갖 거짓들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면서 현실과 타협하며 불의에 눈 감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채찍질하듯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온 박근혜. 그녀의 지난 정치 인생을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도 긴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발자취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대표적인 것들만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뿐인 민주파리 김영삼이 보수우파 정당을 접수하고 대통령이 된 후 그가 가장 공들인 것은 역사 뒤집기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찬란한 대한민국 건국사가 하루아침에 친일파, 부정부패, 정경유착, 독재 세력들의 농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치 구단이라 불리우던 김영삼의 허명은 집권 기간 내내 측근들 비리로 나타났고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부를 떨기 위해 만들었던 5.18 특별법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무튼 김영삼의 아마추어적 경제정책과 김대중의 대권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발목잡기로 별 큰 문제 없이 넘길 수도 있었던 외환 위기였으나 치욕적으로 창피스러운 소위 말하는 IMF 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맏딸 박근혜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감나라 대추나라 해대면서 발목을 잡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헛발질은 국민들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주고 있었는데 이때 박근혜의 등장은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 라는 박정희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리도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했던 박정희는 박근혜의 성공적 정계 진출로 다시금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IMF 구제금융시대를 금모으기로 극복해 보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금모으기의 뒷배경에는 박근혜가 다시 불러일으킨 박정희 시절의 나라 사랑이 있었다 감히 주장합니다. 만일 박근혜가 1998년에 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없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민주파리 김영삼과 김대중의 손아귀에 의하여 멋대로 나라가 운영되었다면 세계경제 10위의 자랑스런 경제대국의 모습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의 대한민국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좌파들의 공작에 의한 여론 악화로 2위를 한 이회창은 나름대로는 보수파의 가치를 지녔던 사람이라 보여집니다. 대선 패배 후 이회창은 박근혜를 정계에 입문시켰고 그녀의 한나라당 합류는 보수파 국민들을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잘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나라당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대세론만 믿으면서 무소불위 당권을 휘두르던 이회창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던 박근혜 한나라당 탈당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당은 아무리 보수파의 정통성을 이은 정당이라도 버리고 비록 혼자라도 올바르게 새로 시작한다는 결기를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청명 한식 찾으며 자한당의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받고자 복지부동하고 있는 한때는 태극기의 아이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겠습니다. 이회창에게는 박근혜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의원 130여 명의 거대 정당 제1야당과 국회의원 한 명뿐인 미니정당이 합당을 하는 전무후무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100여 마리의 한심한 자한당과 국회의원 1인뿐인 대한애국당의 모습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노무현과 대선에서 격돌했던 이회창은 한나라당에게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떠나갔고, 오합지졸들이 우왕좌왕하던 한나라당의 전열을 정비하여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던 박근혜는 이름하여 천막당사 시대를 열면서 차떼기로 부과된 추징금을 청산하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법적 문제도 정치적으로 뒷걸음질하던 구태를 깨고 법을 지키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지극히 당연한 행보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믿음을 보수파는 물론 무당층 중도층에게까지 심어주어서 사라져가던 보수파 정당을 굳건하게 재건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받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박근혜의 모습에서 희망찬 보수 우파의 앞날이 펼쳐졌으며, 사기 탄핵의 잘못을 덮어버리고자 탄핵은 과거 일이니 잊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장난을 하는 황교안의 모습에서 보수 우파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파리들은 박근혜를 단지 박정희의 후광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여자라 비아냥거렸지만,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돌풍을 일으킬 때 민주파리들이 박근혜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자 제안했던 당대표 자리를 기꺼이 받아서 당사를 팔아서 추징금을 모두 갚고 고수부지의 천막 당사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주창한 박근혜는 원칙과 신뢰를 앞세워서 보수파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여서 침몰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해낸 것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당대표로 있는 동안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선거의 여왕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습니다. 한나라당이 안정을 되찾자 김영삼 똘마니들은 당내 민주파리 세력들을 모아서 박근혜를 밀어내고 당권을 차지하고 또다시 자기들만의 정당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권주자로 등장하면서 6.3 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가 보수파 정당을 차지하고는 민중당 출신 이재호를 중심으로 수많은 민변 출신, 운동권 출신, 좌파 출신들로 한나라당을 채워갔습니다. 이때 소외되었던 일부 김영삼계 민주파리들은 당내 계파가 없던 박근혜를 지지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탄생이었습니다. 당권을 차지하고 있던 친이계의 엉터리 경선 규칙이었지만 박근혜는 자신도 합의한 사항이었기에 깨끗하게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이명박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 기꺼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과거 정치꾼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선진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거 때 한 약속은 다 헛소리라 생각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서 선거운동 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천 학살이 이루어졌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사람만 돌아오라는 친박연대의 돌풍이 일어납니다. 김대중이 주장했던 자신은 한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단지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라는 개소리가 정치권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었는데, 약속, 특히 선거 공약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박근혜의 노력은 박정희 시대가 경제적 선진화의 기초를 다진 것에 비견될 만한 정신적 선진화의 기초를 다진 것이었다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갈짓자 행보로 친이계가 몰락하고 다시금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지자 친이계들은 뻔뻔하게도 다시금 박근혜에게 손을 내밉니다. 물론 이번에도 선거 패배의 결과를 박근혜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박근혜는 또다시 마다하지 않고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합니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고치고 밀실 야합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이룬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당당하게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제1당으로 등극하여 선거의 여왕이 화려하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뇌물이란 것은 대한민국을 잘 돌아가도록 쳐줘야 하는 기름이라는 헛소리들을 하면서 그 누구도 죄의식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조리를 혁파하고자 김영란법을 제정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원한이 국개새끼들에 의하여 많이 고쳐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법이었다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하여서는 한없이 약해지기만 했던 민주파리 대통령과는 다르게 무력 행사에는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박 대통령의 결단은 미친 개는 몽둥이로라는 과거의 구호가 옳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였습니다. 엄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전교조 불법 노조화, 통진당 해산,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환수 등을 이행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주의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정치권이 대충 뒷거래로 무력화시키는 것에 제동을 건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 하겠습니다. 민주파리 정권들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나라의 곳간이 거덜이 났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이 져야 할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고쳐보고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세원 확보와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한 세대 간 불평등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반개혁 세력인 종북주사파와 사이비 민주파리들이 강력한 반발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그녀의 목표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김영삼계 사이비 민주파리들이 주동이 되어서 하야를 선택한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회유를 하던 반개혁 세력들에게 맞서서 끝까지 진실을 알리는 투쟁할 것임을 다짐하고 탄핵을 선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하야를 선택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한당이 보수파 정당이라 속고 있으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라 여기면서 또한 법원이 검찰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좌경화되어 망가져가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야라는 정치적 뒷거래를 선택했다면 지금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면서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거짓에 굴복하기보다는 맞서서 싸우고자 했기에 꽃피는 봄날 어둠침침한 감옥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정치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야합이나 하면서 자신의 계파 이익을 우선한 정치를 했었다면 그녀의 탄핵과 투혹에 가슴치며 울부짖는 이들은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태극기를 들고 법치주의 회복을 외치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국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서청대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보수우파 국민들이 각성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만을 키워주는 좌파들에 맞서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하고 법원이 법을 무시하고 국회가 사리사욕에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이 각성뿐임을 애타게 울부짖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북 좌파들의 지난 80여 년간의 집요한 사상전으로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너무도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1970년대 세계 최빈국에 속하였으면서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정신력으로 남부럽지 않은 나라를 꿈꿀 수 있었는데 2000년대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하면 뭐하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하여서 동력을 잃어버리고 표류를 하는 희망이 없는 한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을 저지른 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무능해서 탄핵당했다는 망언을 내뱉는 논객들이 보수 우파임내 하고 설치는 이 나라는 사기 탄핵의 주범인 자한당이 민주당에게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길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뱀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논객들이 보수파 대표 논설가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나라는 진정 어떤 나라인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서청대에서 태극기 세력들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내려놓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한 보수 우파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가 계속 태극기를 흔드는 한 종북 좌파들과 사이비 보수 우파들이 나라 말아먹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태극기를 들고 일어선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이 지루한 싸움이 앞으로 3년 더 아니면 30년 더 이어지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적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